자,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그 몇 페이지? 151페이지.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한 소리 하세요. 그럼 내가 들을게. 합격하기 전에는 막 죽부터 생각하고 공부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 과세 대상에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이 있는데, 자, 또 들어. 그냥 책에 다 있는 거고. 자, 과세 표준, 세금 매기는 거는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는데, 요거는 개인도 이 방식을 쓰고 법인도 이 방식을 씁니다. 개인, 법인 똑같지, 개인 다르고 법인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현재 가표는 현재 우리 주택이 있고, 그 다음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자, 그러면 여기서 주택은 어떻게 되냐니까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 공시가격이죠. 시가 표준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말을 썼죠. 공정시장 가액, 즉 시장 가액이라. 그래서 우리는 줄여갖고 시가 비율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시가 비율. 그래서 요게 원칙 표준 비율,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비율이 60%를 적용해. 그럼 요게 1억이잖아. 1억 나왔으면 1억에다 60% 곱해봐. 6천만 원. 요걸 가지고 나중 과세 표준이 돼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는 기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은 내나 똑같이 시가 표준에다가, 그러면 이걸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 그러지. 또 건물은 그냥 시가 표준이라 그러지. 이런 말이에요. 또 이거는 또 말장난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이 우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공시가격을.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 그러지. 그런 말이 전부 이 시가 표준이라. 공시가격 같은 말이고, 이렇게. 자, 여기서 곱하기 시가 비율. 네, 이제 요거는 표준 비율이 70%를 곱해야 돼. 그럼 1억에다 얼마 나오노? 7천만.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한 포인트가 낮잖아? 이 한 포인트가 엄청나게, 억이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율은 얼마 안 같지만은. 그래서 요거는 복지적 관점에서 나타난 거고, 요거는 정상적 과세를 하는데, 이게 이제 표준이 그렇지, 요게 융통성을 가져야 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조정이 가능한 거라. 어디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움직이는 거. 여기서 20%를 빼봐. 60%에서 20% 빼보라고. 그러면 최저가 얼마 되노? 40%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 20% 더해봐. 최고 80%. 그러니까 이 기준이 60%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어려워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 요걸 외우고 60% 곱한다는 게 또 시험에 잘 나오고, 곱하는데 만일에 융통성 시험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면 돼. 20% 조정하면 자동적으로 40%에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이거야. 근데 그 기준이 바로 60%다 이 말이고. 아시겠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가감 조정이 가능한 거라. 요것도. 그러면 여기서 20% 빼봐. 50%제 최저 50%에서 자, 요 20% 더해봐. 최고 90%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라. 근데 요 기준이 몇 프로? 70%다. 이 말이라. 기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 방식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는 걸 알아두고. 자, 요 개념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한번 보자. 토지, 건축물, 주택 제일 위에 나와 있네. 토지, 건축물, 주택 한마디로 부동산이지.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밑줄 쫙 긋고, 자,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지방 재정 여건, 봐, 지방 재정 여건. 그 지역에 돈이 많으면, 막, 속된 말로 돈이 많은 그런 구에서는 좀 낮춰줄 수도 있고, 사업상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 줄 쫙 긋고 그래서 그걸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값표를 하는 기라. 그러나 지금 선박과 항공기 이 동사는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시가 자체가 값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에는 뭘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야 된다? 안 곱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그래야 값표가 된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밑에 세부상을 하나씩 연결 쫙 해놔서 포인트는 요거야.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세율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까 특히 재산세 세율은 여러분이 그 박스에 쫙 내가 빼놨어. 묶어놨다고 공부하기 좋게끔. 자, 그래서 세율 정리사항에서 만들어 놨지. 자, 그러면 재산세 세율에는 제목에서 하나 적어놔라. 모두 다 표준세율이라는 말을 쓰는 게 공식적 용어다. 표준세율. 이 기본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중과세율이 그 따로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적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도 표준세율 말을 쓰니까 혹시 시험 치러 가서 표준세율 해도 혼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세율은 표준세율이다라는 기본을 알고 나중에 무겁게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이제 일부분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구분에다 표준세율 해놨죠.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초과 누진세율 이런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단계별로 값표가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간다는 개념에서 초과 누진세율 해놨는데 같이 여러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합산에서는 자, 시군별로 합산하라 그랬지. 지역별 합산이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 종부세는 나중에 전국구 합산, 전국, 국내 합산이고, 예, 재산세는 지역구 합산이라는 걸 알아둬야지. 시군구 하지 말고 지역구 합산. 맞죠? 자, 근데 군은 안 나왔잖아. 예, 시군 하면 군은 포함되어 있는 게 늘. 아시겠습니까? 박스 봐, 박스에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종합상 과세 대상은 여러분 0.2에서 0.5%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말을 썼지. 그러니까 이걸 표준세율 말을 써도 된다 이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이거는 시군 구별로 합산하는데 마찬가지죠. 0. 자, 한 포인트 다르지. 예, 최고 비율이 낮아. 0.4%. 그래서 이것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표준세율 말을 써도 된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 토지의 분리과세 토지는 각각 토지별로 과세한다. 이른바 합산과세가 아니라 물건별로 과세. 그러면 자,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거는 0.07%. 이른바 천분의 0.7이라는 걸 주의해라. 그 다음 공장용지라든지 또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 아까 우리가 주부가 공터에 염산을 뿌렸다고 일부만 내가 적어놓은 거거든.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천분의 2, 0.2%를 적용하고. 그리고 오글오글한 토지. 전부 4%. 기억하지? 오글오글. 아침 할 때 여러분 꼭 그걸 이렇게 오글오글 하면 아, 요 4% 꼭 기억해놔야 돼. 자, 그 다음 주택 보라고. 주택 부수 토지는 항상 함께 개별적으로 과세한단 말이야. 항상 소유자하고 관계없다 했지. 항상 합산해서 주택 자체가 개별성이다 말이야. 주택 자체를 놓고 소유권과 관계없어 물건별로 과세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표준세율 용어를 써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별장과 부수 토지는 4%를 씁니다. 이것도 표준세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주택 외 일반 건축물은 역시 물건별로 해서 건물별로 천분의 2.5, 0.25%를 쓴다. 아까 적어놨었죠.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 사치성 물건, 골프장 건물이나 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시 사치성은 다 4%, 땅과 건물은 4%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 가면은 아까 내가 설명했죠. 공장은 공장인데 여러분이 공단지역에 들어갈 때 분리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시 밖에 있을 때 분리과세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공단지역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공장이 들어오는 거는 전부 여러분이 0.25의 2배입니다. 0.25의 2배가 바로 0.5%죠. 그래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건물 부분에. 땅은 아까 별도 합산 과세를 한다 그랬죠. 건물입니다. 건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이 선박 항공기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자, 우리 취득세 내가 설명할 때 바로 가밀억제권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5월달 이제 가서 파헤쳐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요. 이 가밀억제권은 수도권 지역을 말합니다. 어느 지역을 말해?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뭐 우리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광역시를 들어가는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시가 들어가는 인천광역시죠. 인천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수도권 지역에 공장, 이때 공장은 제조업 공장을 대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공장 등을 말하고요. 신설, 그 다음에 정설 동그라미 치고, 정설은 항상 20% 이상 정설입니다. 20% 이상. 그러니까 건물의 20% 이상이죠. 건축물의 20% 이상. 자, 이러면은 5년간 그 최초 가세 기준으로부터 앞에 좀 적어 놓으세요. 5년간을 최초 가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입니다. 신설한 날로부터 5년간이 아니고 최초 가세 기준으로부터 뭐라고? 5년간.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1.25%가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아까 일반 건물의 0.25%라고 그랬죠. 0.25%에 5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1.25% 1000분의 12.5가 됩니다. 1000분의 12.5. 자, 그래서 요게 중가세 물건을 하나 딱 있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표준 세율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은 공장 신정설에 대해서 5년간만 적용합니다. 그럼 5년 후에는 일반 가세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나머지 여러분 그 세율만 요거는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 주택에 대해서 조금 보시는데 155페이지 한 편 보시죠. 자, 155페이지 펴면 주택 나와 있습니다. 주택은 아까 내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재산세에는 고급주택 개념이 따로 쓰지 않는다는 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주택에는 고급주택 개념을 따로 쓰지 않는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지금 가세표준과 표준세율 해놨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은 주택별로 자, 그 밑줄 거세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합니까? 아까 무조건 하나로 본다 했습니까? 하나, 합산한다 했죠. 그래서 그 합산, 그거 잘 봐야 돼. 구분, 요래로 하면 틀립니다. 합산, 하나로 본다는 거. 가표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는데 여러분 가표가 6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그래서 0.1%, 즉 1000분의 1이 되죠. 그러면 3억 초과가 되면은 0.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없고 세율만 최저 0.1, 최고 0.4%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그 박스 있잖아. 그 박스가 이제 한 번씩 계속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좀 이상하기 때문에. 주택을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자, 그까지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고, 또 아니면,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랬죠? 자, 아까 내가 그래서 주택을 그려놓고 갑하고 을하고 설명을 했어요. 땅은 갑이가 있고, 건물은 을이가 있을 때. 일단 그 자체, 소유권 관계없습니다. 일단 집 자체를 놓고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시가표준 가액별로 안분해가지고 각각 소유자가 납세물을 진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요거는 세금 매기는 절차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자, 이걸 합산해서 가표로 잡습니까? 구분해서 가표로 잡습니까? 합산한 그러니까 건물과 땅을 하나로 봐서 합산한 가세표준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줄 거 초과 누진세율. 그 초과 누진세율로 항문적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율이 바로 0.1%에서 얼마까지? 0.4%. 이걸 또 표준세율로 적용한다 해도 맞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같이 쓰니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율은 항문적 개념이고 여기서는 법률에는 초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율은 표준세율이다. 중과세율 제외하고는. 자, 요거 잘 정리해놓고 넘겨보세요.
자, 고급주택이 나오는데 이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 줄 거 없고 초과누진세를 말장난 해봅시다. 내가 표준세를 용어를 쓴다 했죠. 자, 표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했지. 그러니까 고급주택에 대한 특별한 세율은 없어. 일반 주택 세율 0.1에서 0.4% 쓰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 뭐 이거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데 다가구 주택은 일단 하나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에? 다가구 주택. 자, 여러분 3층 건물이 돼 있다. 3층 집이 있다. 3층. 이게 구분 등기가 딱딱 되면 각각 한 그룹으로 보죠. 근데 일반 원칙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구분 등기가 되면 각각의 주택 세 채로 보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채로 본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별장. 별장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택하고 같은데 다만 휴양 피서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부와 부수토지를 말하면서 별장에도 마찬가지 건물값과 토지값을 합산해서 과세하지 구분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세율은 아까 4%를 쓴다 했죠. 그래서 1000분의 40. 요것도 표준세율을 쓴다고 기억을 해두세요. 무슨 세율? 표준세율. 자, 그거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그 세율은 앞에 내가 설명해놨던 포인트 박스에 있는 거 그겁니다. 그거만 딱 정리하면 뒤에 세율은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보면 재산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탄력세율을 쓰는데 자, 취득세도 여러분이 표준세율에 50% 가감 조정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등록 면허세도 나중에 읽어보면은 표준세율에서 가감 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점 탄력세율을 쓴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러분이 그 50% 가감 조정하는 거는 어디 다 쓰냐니까 이 제도는 취득세도 이 제도가 있고 등록 면허세도 이 제도가 있고 재산세도 이렇게 이 제도가 있죠. 이렇게 중복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그걸 잘 읽어야 돼요. 다만 그러나 가감 조정한 세율은 계속 쓴단 말입니까? 그 적용한 한 해만 쓴단 말입니까? 예,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지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력세율은 매년 쓰는 거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계속 적용한다 해서 틀렸어요. 그 한 해만 딱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탄력세율은 중과세율 아까 표준세율에 5배를 적용하는 1.25% 나왔던 거 1000분의 25, 12.5 이거는 여러분이 탄력세율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 중과세율은 탄력세율 배제,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 재산세도 중과세율에는 50% 가감 조정할 수 없고 그 정한 세율 그대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낮은 세율, 높은 세율. 네, 세율은 무조건 충돌하면 큰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걷어가죠. 자, 그걸 여러분이 그까지 정리만 1번, 2번을 단단히 좀 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차기 5월달에 내가 한번 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니까 납세 의무자. 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내가 납세 의무자를 일괄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16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출제 빈도수가 재산세에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나오는 게 바로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제목에다 적어 놓으세요. 역시 개인 또는 법인을 적어 놓으세요. 개인, 법인. 그러니까 개인만 납세 의무자가 있는 게 아니고 법인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점에 한번 보세요. 요점에 뒤에는 다 잔소리고 요점에 딱 보시면 자, 지금 원칙 과세 기준일 현재지요. 플로우 개념이 아니고 스톡 개념입니다. 현재 바로 사실상 소유자라. 이게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이게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고 법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문제가 예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그 계약일 관계없고 중도 지급일도 관계없습니다. 단지 납세 의무자 판단하는 데는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언제입니까? 5월 20일 날 잔금을 청산했죠. 그러면 등기도 이미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까? 매도자 갑입니까? 매수자 을입니까? 매수자 을이죠. 그래서 건축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을이 되겠죠. 을이 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도 만약에 종부세도 이런 논리가 나오면은 똑같이 판단해야 돼요.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 이전에 청산이 됐으면 등기가 됐다고 보고 여러분은 매수자 쪽으로 가야 되고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면은 바로 매도자 쪽으로 납세의무자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종부세나 재산세는 같이 판단하는 걸 시점으로 따져줍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유기간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누구냐 이거예요. 현재 누구냐. 그래서 아까 내가 과거를 묻지 않는다 했지? 과거를 묻지 않는다. 미래를 묻지 않는다. 현재다, 현재.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외고 요점 정리만 봐요. 그거 다 있으니까. 자, 공부상 소유자 봅시다. 매매 등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된데도 신고를 안 했다 했죠. 그러니까 아까 잔금 청산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이제 현재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는 6월 1일까지는 이미 우리가 잔금 청산이 됐고 등기 이전까지 다 받은 자를 사실상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잔금과 등기가 동시에 병행된 걸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볼 때 팔아놓고 등기 이전을 안 해줬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잔금과 등기가 필이 다 됐다고 보고 사실상 소유자. 그렇지 않으면 공구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잘 보세요. 사용자.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랬죠. 거기다가 바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소유권 기속을 알 수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소유권 기속. 소유권 기속. 자, 6월 1일 현재 과세균일 현재 소유자인데 납세 의무자가 이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 아이씨, 이것도 모르겠다, 이거.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임차인 쪽에서 세금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임차인 낼 물건이 아니잖아요, 본래. 그러면 여러분 시장 군수는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납부하시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사전에. 그래서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 사용자는 임차인 쪽에서 쳐다봐야지 임대인 쪽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사용자는 기속이 불분, 소유권 기속. 이 말은 사용자도 뭐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겠다 이게야. 그럼 이런 게 대부분 현재 누구 소유권이다. 법정 소송이 붙어갖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물건. 이런 게 있으면 임차인이 세금을 내야 돼요. 또 한 가지. 부자는 부자인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용자가 내야 돼요. 또 물건은 있는데 임야가 하나 있는데 이 임야가 옛날 일본 사람 소유라. 근데 일본 그 사람은 여기가 살지도 않죠. 그런 경우에 이런 거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 이때는 사용자가 내는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수 계약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내가 역시 여러분이 설명을 하나 해줬다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게 구청이라 구청인데 여기에 맥주집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근데 이 건물은 구청 건물이. 근데 요걸 내가 사기로 계약을 하는데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연부 계약은 1년에 얼마씩 끊어주기로 하는 거야. 연부 계약. 그러면 이걸 5년간 이렇게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기는 이미 계약금 그려야 되나 안 그려야 되나? 계약금 그려야 되겠지. 요까지는 계약이라, 계약. 그러면 5년간은 지금 내가 돈을 좀 벌어가 사야 되겠다. 그 대신에 구청으로부터 여러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거죠. 무상사용권. 유상사용권이 아니고 무상사용권. 대가 없이 쓰자 이거야. 그 대신에 5년 후에는 내가 당장 사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계약 체결.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쓰나 여러분 매수자가 쓰나? 매수자. 여러분이 쓴단 말이야. 여러분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거는 본래 세금이 없는 건데 국가 것을 여러분 무상으로 사용하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무상사용권이란 말이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무상사용권. 여기 되면은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줘야 돼. 근데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라 월세를 준다. 그럼 세금 없어. 왜? 수익자가 구청, 지방자치단체, 국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연부 계약 나오면 계약금 거는 거는 당연지사고 또 계약금을 선수금이라고도 한다. 선수금. 예, 선수금이 나는 계약금 개념인데 계약 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포인트는 무상사용권.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뭐가 된다? 매수계약자의 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 아까 내가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구 재산으로 합산해서 계산은 누구 합산으로? 위탁자별로 계산한다 했지? 수탁자, 고유자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데 이때 재산세 부담은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탁재산 나오면 수탁자입니다. 옛날에 위탁자였는데 지금 신탁자로 개정된 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된 상속. 본래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취득세 내고 상속인이 재산세 내는 거예요. 왜? 지가 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상속을 받았잖아. 상속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이라 한 6억 정도는 등기를 안 쳐. 근데 나머지는 형이 동생이 이래 있어. 그럼 6억 정도 12억 갖고 이제 형이 한 8억 먹고 동생이 4억 정도 먹는 거라. 이렇게. 이게 지분별이거든. 지분별. 뭐 5대5로 가져가도 좋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 명의로 다 등기를 치죠. 그럼 각각 지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를. 취득세도 똑같이 요대에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하지 않으면 이 물건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야 되냐 이거죠. 형님이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형님. 왜? 지분이 많은 자. 지분이 많은 자. 그러니까 세금 재산을 가하면 이 등기는 안 했어요. 누구 건지 모르죠. 현재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누구 재산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형의 재산으로 취급해서 형이 상속 지분이 많은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각각 명의로 등기가 되면 각각 상속인이 각각 내야 되겠죠. 네. 등기를 안 치면 안 친 부분은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럼 5대5로 가져가 보면 누굽니까? 요 6억 빼고 12억에서 6억씩 각자 가져가 보면 이거 품바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래도 연장자죠. 이럴 때는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좀 우스갯소리로 큰형님이 잘 살아야 동생들이 좀 편합니다. 네. 큰형님이 못 살면 동생이 좀 도와줘야죠, 사실은. 왜? 손님들이 일단 많으니까. 그렇죠? 그게 다 살아가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살면 꼭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뭐 갈 때 뭐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종중재산. 자, 잘 들어요. 종중재산은 여러분 집안은 종중재, 여러분 정손이야. 근데 여러분 집안은 대대로 정손 명의로 계속 이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재산을 갖다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사실은. 그 등기부에 계속 여러분 집안의 정손 명의로 계속 그 정손에 계속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럼 정손은 빨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늦어도 6월 1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6월 10일 이전에 내가 변동신고를 하라 했죠. 그러면 변동신고를 하면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종중을 신고를 안 하면 계속 공부상 소유자가 계속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종중임을 신고하면 종중이고, 종중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에와 같이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업시행자. 자, 공익사업시행자가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채비지 보루지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돼요? 채비지는 공사 비용처럼 떼주는 거 아닙니까? 자, 공사를 했어요. 본래 이게 갑의 땅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소유자가 되죠. 자, 이만큼 공사 비용을 떼준 게 채비지입니다. 우리 또 공법상 보루지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업 시행자, 사업자한테 넘으면 사업 시행자, 사업자라. 여러분 공사해준 사업자. 떼줬으니까 공사 비용으로. 그럼 이 땅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 사업 시행자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공유재산 밑줄 꺾고, 공유재산은 지분이 없어도 납세 의무자라는 걸 알아두세요. 공유재산은 지분이 없어도 지분 구분이 없어도 납세 의무자다. 지분 구분이 없어도 납세 의무자다. 하하, 여러분한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가지고 네 거 내 거는 반드시 챙기라. 그래야 이게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다. 자, 그러면 봅시다. 부부지간에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10,000평을 샀어요. 부부지간에 연명 등기만 해놓은 겁니다. 부부지간에. 지분 구별을 안 해놨죠. 지분이 있는데도 지분 구분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민법하고 같이 갑니다. 공유물에서 지분 구분이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그랬지.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 거죠. 민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분 구분이 안 됐지만은 지분 구별이 안 되면 50%씩 각각 가지고 있는 거로 봐요. 균등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공유 재산은 지분 구분이 없어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지분 구분이 없다는 건 균등한 거로 보기 때문에 반씩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씩 각각. 그래서 각각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지분권자별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원칙은 그러니까 일단 지분 구분이 없어도 납세 의무자라는 걸 명심해야 돼. 지분 구분이 없어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10억짜리 물건이 하나 있다. 부동산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걸 각각 여러분이 6억, 이 사람은 4억 이렇게 각각 지분씩 자기 재산권, 지분 아이가 자기 재산권, 지분. 그치? 그럼 각자 지가 내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5억씩 균등한 거로 취급합니다. 지분권자별로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디로 보냐 하니까 쭉 한번 읽어 보세요. 포인트는 다 설명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부가징수 16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69페이지 보면 자, 과세 기준일까 매년 6월 1일이라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169페이지. 재산세 부과 징수는 보통 징수를 하는데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맞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납기를 아까 적어 놨습니다. 앞에서. 자, 토지는 우리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건물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죠. 그리고 주택은 반반씩 7월에 9월에 반반씩 낸다 그랬는데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의해야 됩니다. 고치세요. 잘못 안 고친 사람은 그 주택의 두 번째 줄에 진하게 해놨지. 주택에 부과한 재산세액은 10만 원이 아니고 얼마? 20만. 네, 개정됐습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거기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왕창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한꺼번에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20만 원 이하일 때. 그럼 2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두 번 반반 잘라서 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수시부과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수시부과. 언제? 바로 과세 대상이 빠뜨렸거나 위법 사실이 발견되거나 착오가 생기면 여러분이 세금을 변경한다는 건 세액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부과. 자, 수시부과 사유 줄 거. 수시부과라는 거는 조세 포탈 사유가 있을 때.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조세 포탈. 탈세 혐의입니다. 그래서 포탈 혐의가 있을 때 바로 수시부과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이 규정이 좀 없죠. 그런데 재산세는 수시부과 사유 주의해야 됩니다. 종부세도 동일하다라고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이 제도는 종부세가 또 있습니다. 자, 납세지는 어디냐?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닌 바로 물건 소재지, 시군구를 말합니다. 소재지, 취득세도 소재지, 등록 면허세도 소재지, 재산세도 소재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징수방법 중요합니다.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죠. 보통징수가 바로 고지세에서 징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보통징수는 고지서로 발급해서 징수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고지 발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그랬죠. 그때 가산금 설명할 때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반드시 납기 개시가 여러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건축물 재산세 납기 개시일이 언제예요? 7월 16일이죠. 그리고 늦어도 7월 30일까지 내라 이 말이에요. 요게 납기 개시예요. 그러면 늦어도 5일 전에는 고지서 날려줘야 되나 안 날려줘야 되나? 발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놈하고 국가하고 싸우면 내가 설명했지. 5년 전에 미리 돈 내라고 통지해주면 그건 국가고 그 자리에서 돈 내! 하면 그건 도둑놈이라고. 싸움이 그건 거야.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을 항상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미리 발급하는 기라. 그래야 돈을 준비하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것도 난주 종부세도 동일하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종부세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소액 면제제도 있죠. 2,000원 미만입니까? 2,000원 이하입니까? 이거는 미만의 동그라미 치면서 2,000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2,000원은 순수 재산세를 의미해요. 나머지 세금 말고 순수 재산세. 나머지 부가세 제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제외하고 순수 재산세. 2,000원 미만은 종이값도 안 나오니까 세금 안 거두겠다. 이래서 소액 면제제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까지 여러분이 해놓으면은 다음에는 거의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를 여러분이 하도록 그래 하겠어요. 나머지 못한 부분은 다 5월달에 잡아줄 겁니다. 그냥 걱정 마시고 일단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야 할 사항이 있고 한 번 듣고 지나갈 사항이 있습니다. 자, 고려하시고 다른 거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